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40대 초반의 주부이자 남편과 함께 사업을 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오늘 무심결에 달력을 보다가 올해가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에 기겁을 했지 뭐예요. 이렇게 속절없이 빠르게 흘러가는 세월을 보면 새삼스럽게 하루하루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소중하게 보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들 저처럼 생각하시지 않나요? 하지만 저희 시어머니는 보통 사람들과는 완전히 사고방식이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시어머니는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시간이 가면 뭐가 어때서? 가족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나만 잘 살면 돼. 아마 이렇게 말씀하시고도 더하면 더했지 덜할 뿐은 아닐 겁니다. 정말 말도 못하게 이기적인 사람이거든요. 제가 즐겨 듣던 이 채널에 제 남편에게 씻지 못할 상처를 준 시어머니에 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지금은 뭐하고 사는지 모르는 그 사람에 대해서 오늘 많은 분들에게 폭로하고 싶은 마음으로 사연을 보내려고 해요. 우선 제가 남편과 만난 계기를 말씀드려야 할 것 같네요. 저는 대학에서 피아노를 전공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다른 악기 연주자들과 협업해서 피아노 공연도 하고 주기적으로는 입시학원에서 강사로 일을 했어요. 어른이 되고 나서부터는 부모님에게 손 벌리지 않고 저 혼자 자립하기 위해 애를 썼죠. 그래서 좋아하는 피아노를 하면서도 돈을 벌기 위해서 피아노 입시학원에 강사를 했습니다. 강사를 하면서 지칠 때쯤에는 대학 동기들과 같이 작은 공연장에서 공연을 하는 낙으로 살았어요. 그러다가 공연장에서 남편을 만나게 됐습니다. 바이올린을 켜는 친구의 지인으로 공연을 보러 왔다가 저를 보고 첫눈에 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이올린 하는 친구에게 부탁해서 저와의 소개팅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야, 하정아, 내 친구 중에 강승규라고 있거든? 얘 잘생기고 성격 좋고 땡땡 기업 과장으로 있는데 한번 만나볼래? 뭐야? 갑자기? 갑자기가 아니라 심사숙고 끝에 내가 얘기하는 거야. 사실 걔가 내 군대 동기거든. 우리 공연 보고 나서 너한테 첫눈에 반했다고 소개 좀 해달라고 어찌나 나를 들들 볶던지. 야, 가만 보니 너도 연애 안 하는 것 같은데 한번 만나나봐. 야, 승규 걔 진짜 남자가 봐도 괜찮은 놈이야. 내가 보장할게. 그때 제 나이가 26이었고 연애도 오래 쉰 터라서 저를 좋다고 하는 사람이 누굴지 호기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거리낌 없이 약속을 잡고 만나기로 했습니다. 소개팅 자리에 나가서 본 그 사람은 친구 말 맞다나 훤칠하니 키도 크고 훈훈하게 잘생겼더라고요. 인상 좋은 남자가 저를 보고 환하게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여기에요, 여기. 하정씨, 여기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더라고요. 첫인상부터 좋은 사람은 오랜만이었죠. 그리고 그 사람은 자기가 뭘 하는 사람인지 소개하고 나서 솔직하게 저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하정씨 보자마자 이 사람이다 싶더라고요. 첫눈에 반했어요. 그날 공연 내내 하정씨만 보이고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보여서 혼났습니다. 공연 끝나고 나서도 일상이 어려울 정도로 하정씨가 떠올라서 제가 친구한테 소개해달라고 쫄랐어요. 근데 오늘 다시 보고 또 대화 나누니까 확신이 드네요. 네? 무슨 확신이요? 제가 하정씨를 놓치면 안 된다는 확신이요. 이런 말 부담스러우실라나? 그렇다면 죄송해요. 아니에요. 사실 처음에는 그런 말들이 조금 부담스럽기는 했지만 그날 대화를 하면서 저도 그 사람에게 호감이 갔거든요. 그리고 가볍게 그런 이야기를 할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저보다 2살 많은 28살의 그 남자는 삶에 대한 가치관과 목표가 뚜렷한 사람이라서 더 멋있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저희는 주기적으로 만나서 데이트도 하고 자주 연락을 주고받다가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됐어요. 후에는 제 남편이 됐고요.
처음 만났을 때처럼 꾸준히 저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저를 누구보다 아껴주는 다정한 사람이 바로 제 남편입니다. 하지만 연애 초반의 남편은 가족 이야기는 잘 하지 않았어요. 연애를 한참 하고 나서야 가족 이야기를 조금 꺼냈죠. 외동 아들이라고 들었는데 아버지가 몸이 편찮으시다는 말만 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화물트럭 운전하시면서 나 키우셨거든. 난 거의 할머니 손에 자란 거나 마찬가지야. 아버지도 고생 많으셨지. 그래서 아들 장가 가는 것도 보고 손주도 보고 건강하셨으면 좋겠는데. 시아버지 될 분은 췌장암 3기로 투병 중이라고 했습니다. 저와 사귈 때 그 소식을 접하고 많이 힘들어했어요. 하정아, 우리 아빠가 췌장암 3기래. 우리 아빠 평생 고생만 하며 사셨는데 내가 효도도 제대로 못 해드렸는데. 승규씨, 울지 마. 아버님 치료 잘 받으시고 꼭 회복하실 거야. 지금부터가 중요한 거야. 승규씨가 힘내야 아버님도 힘내시지. 같이 병문안 가자. 그렇게 제가 옆에서 위로를 해줬거든요. 사귀면서 가끔씩 병문안을 가서 인사도 드렸습니다. 상태가 호전되다가도 나빠지고 오락가락하는 모양이었어요. 인자하게 생긴 시아버지는 저를 보면 항상 반가워하셨습니다. 우리 하정이 왔니? 왜 이리 자주 와? 나 항암 맞고 금방 갈 건데. 아버님 보고 싶어서 왔죠. 이거 아버님 좋아하시는 토마토 주스예요. 제가 아침에 갈아왔어요. 나 토마토 주스 안 좋아하는데. 아버님 몸에 좋은 거니까 드세요. 맛있어요. 저와 아버님이 대화를 나누고 있으면 남편은 옆에서 같이 즐거워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는 2년 동안 진지하게 연애를 하면서 서로 함께할 미래를 그렸습니다. 시아버지가 투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는 병문안을 갈 수가 없게 됐어요. 남편이 집을 나갔던 어머니가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처음 남편의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것이었어요. 남편은 흥분해서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본인 어머니 얘기를 할 때는 평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죠. 그 여자가 돌아왔어. 우리 아빠 아픈 건 어떻게 알고. 정말 끔찍해. 지금까지 한 번도 나 찾아온 적 없는 여자가. 엄마도 아니야. 아빠는 20년 만에 온 그 여자가 뭐가 좋다고 저러시는지 내가 당장 내쫓을 거야. 흥분한 남편을 진정시키며 깊은 사정을 모르고 있던 제가 말했습니다. 왜 그래 승규씨, 진정해. 아버님이 좋아하시면 된 거 아니야? 그게 아니야 하정아. 소리 질러서 미안. 근데 하정이 네가 그 여자를 몰라서 그래. 아버지 사업 망하고 힘들어하실 때 그 여자 나랑 아빠 버리고 다른 남자 만나서 집 나간 여자야. 가지 말라고 붙잡는 내 앞에서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이혼 도장 찍은 사람이라고. 그게 무슨 엄마야. 남편이 울분에 차서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눈물까지 터뜨렸습니다. 들어보니 시아버지는 원래 사업을 하셨던 분이었고 그 사업이 망하자 시어머니는 밖으로만 나돌았다고 했죠. 그리고 결국 외도를 하고 다른 남자와 살겠다며 어린 남편 앞에서 이혼 도장을 찍고 매정하게 집을 나가버렸다는 겁니다. 그렇게 나가고 한 번도 연락 없던 사람이 갑자기 왜? 아빠가 아프다고? 참나, 난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 나 보고 싶다고 한다는데 그것도 다 다른 꿍꿍이가 있을 것 같아. 난 절대로 그 사람 보고 싶지 않아. 승규씨, 그동안 많이 힘들었겠네. 난 전혀 모르고 있었고. 힘들면 나한테 진작 말하지. 정말 나쁜 사람이다. 어린 마음에 친엄마에게서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지 저도 남편 입장이 돼서 함께 분노했습니다. 예상치도 못한 남편의 친엄마의 등장 이후로 저는 전화로만 시아버지 될 분의 안부를 묻고 지냈어요. 시아버지가 오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아버님 잘 지내시죠? 제가 한번 가고 싶은데. 하정아, 난 잘 지내. 그 승규 엄마가 낯을 많이 가려서 나중에 너희 결혼식에서 볼 테니까 내 걱정은 말아라.
네, 잘 지내시면 됐어요. 건강하셔야 돼요. 조만간에 따로 한번 봬요. 그래, 그러자고. 시아버지와 통화를 할 때면 목소리가 전보다 훨씬 좋아진 게 느껴졌어요. 그래도 그분이 옆에서 잘 돌봐주시나 보다 하고 조금은 안심을 했습니다. 그렇게 서로의 깊은 사정까지 이해하면서 사귄 지 딱 2주년이 되던 기념일 날에 남편으로부터 청혼을 받게 됐습니다. 꽃다발 속에는 남편이 그동안 열심히 일을 하면서 마련한 20평대 아파트 열쇠와 반지가 들어 있었어요. 하정아, 나랑 평생 함께 행복하게 살자. 나 만나줘서 고마워. 고맙긴, 나도 고마워. 그래, 우리 행복하게 살자. 저도 그렇고 남편도 감정이 벅차올라서 그날 서로 부둥켜 안고 펑펑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남편도 은근히 눈물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요즘에는 그때 네가 더 울었느니 하면서 투닥이는 소재로 사용되고 있답니다. 아무튼 그렇게 결혼을 약속하고 각자 양가 어르신들에게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제가 먼저 선물을 사들고 시아버지 댁으로 갔습니다. 말로만 듣던 시어머니를 만난다는 생각에 긴장이 됐습니다. 일주일에 2~3번은 온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못 뵌 사이에 건강 상태가 많이 악화되어 있던 시아버지는 진통제를 맞고 힘없이 저희를 맞아주셨어요. 시어머니는 문만 열어주고 아무 말도 없이 본인 할 일만 했습니다. 오랜만에 뵌 시아버지는 딱 봐도 안색이 너무 안 좋아서 덜컥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버님, 저 왔어요. 저 하정이에요. 제 말에 겨우 힘을 낸 시아버지가 제 손을 붙잡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왔니? 승규랑 하정이 너희 둘 결혼하겠다고. 잘 됐다. 아주 잘 됐어. 네, 아버님. 허락해 주실 거예요? 당연하지. 그걸 말이라고 해? 우리 하정이 같은 며느리가 어딨어? 우리 승규가 복 받았지. 그런 말씀을 듣고 저는 시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근데 안 본 새 왜 이렇게 여유셨어요? 건강하시기로 했잖아요. 제가 아버님 드시라고 좋은 버섯이랑 토마토 사왔어요. 토마토 갈아 드릴게요. 에이, 나 그 토마토 싫다니까. 시아버지와 저 그리고 남편이 그런 대화를 하고 있는데 옆에서는 휴대폰 자판 두드리는 소리만 시끄럽게 들렸습니다. 남편의 친엄마, 그러니까 제 시어머니인 분이었어요. 물론 법적으로는 남이었지만요. 저희 대화는 참여하지 않고 휴대폰을 보다가 뭐가 좋은지 혼자서 피식피식 웃더라고요. 시아버지와 이혼을 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자기가 낳은 아들이 결혼을 한다고 인사를 왔는데 어쩜 저렇게 무심할 수가 있나 싶었어요. 결국에 남편이 한 소리를 했습니다. 저기요, 저희 지금 인사하러 온 거 안 보이세요? 남편의 말에 휴대폰을 들고 있던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더니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네가 먼저 와서 인사하면 될 거 아니야. 어디 지혜미한테 눈을 부릅뜨고. 그래, 아무튼 축하한다. 시어머니는 제대로 보지도 않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불만을 터뜨렸어요. 근데 승규, 넌 언제까지 나를 저기요로 부를 거니? 내가 뭐 이 집 식모로 들어왔어? 예정이 있어서 아프다기에 병간호 해주려고 왔더니 아들이란 놈이. 그렇게 시어머니는 오히려 남편 흉을 보며 탓을 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시아버지도 남편을 다그치셨습니다. 그래, 승규야. 엄마가 내 생각해서 와줬는데 나랑은 그렇게 됐지만 너한테는 엄마잖냐. 엄마라고 불러줘. 엄마요? 제가 왜요? 저 사람 평생 나한테 엄마 노릇 한 적이 없는데 왜요? 됐거든요. 화가 난 남편이 소리쳤고 시아버지가 그런 남편 손을 잡고 제발 두 사람이 사이좋게 지내는 모습을 보고 가는 게 소원이라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승규야, 아빠 죽기 전에 네 엄마랑 너 둘이 모자 관계로 잘 지내는 거 보고 가고 싶다. 아빠 소원이야. 그런 와중에도 휴대폰만 들여다보며 영 관심을 갖지 않던 시어머니 모습에
저도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시아버지의 말씀에 남편은 하는 수 없이 용기를 내어 시어머니에게 엄마라고 불렀어요. 엄마, 죄송해요. 지금이라도 노력하시려고 온 거 알아요. 그래도 저는... 그래 뭐, 알았다. 시어머니는 또 그렇게 남편 말을 끊으며 영혼 없이 대답을 했습니다. 남편도 그냥 포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는 5개월 후에 예식 날짜를 잡고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결혼 준비를 시작하면서 시아버지의 상태가 급속도로 나빠졌어요. 통원 치료를 더 이상 할 수 없었고 병원에 입원을 하셔야 했습니다. 아버님의 상태가 안 좋아지자 남편과 저는 애간장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먼저 말했죠. 이렇게 결혼 진행해도 되나? 아빠 더 안 좋아지시기 전에 빨리 결혼하는 게 낫겠어. 예식장 알아보고 제일 빨리 되는 걸로 하자, 하정아. 그래도 되지? 응, 그렇게 하자. 그리고 결혼식 날에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함께 와서 혼주석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같이 오지 않을 줄 알았는데 두 분이 곱게 한복을 차려입고 오셨더라고요. 남편도 그 상황이 어색한 눈치였습니다. 아이, 저 사람이 왜 우리 아빠랑 같이 왔지? 아버님 오늘 좋아 보이시는데? 걱정돼서 같이 오셨겠지. 좋게 생각하자. 실제로 시아버지가 그때쯤 본 중에서 가장 건강해 보이셔서 저와 남편은 그나마 속으로 안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결혼식을 보시면서 흐뭇하게 웃으시다가 인사를 할 때 펑펑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리고 식을 마친 후 피로연 자리에는 시부모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전화를 했더니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셨다고 했어요. 전화를 끊은 남편이 사색이 돼서 저에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중환자실에 입원하셨대. 하정아, 우리 신혼여행은 다음으로 미루자. 미안해. 미안하긴 당연하지. 오늘 저녁에 같이 병원 가보자. 당신은 먼저 가 있을래? 아니야. 결혼식 피로연까지 다 마치고 그때 같이 가자. 장인 장모님한테 죄송해서 어떻게 지금 그냥 가. 일단 안정 취하고 계시다니까. 이럴 때는 그 사람이 옆에 있는 게 다행이다 싶기도 하고. 정말 걱정이 됐지만 그나마 시어머니가 시아버지 곁에 있다는 사실이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피로연을 마친 후에 저희 부모님께 사정을 설명하고 저희 부부는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분명히 결혼식장에서는 걷기도 하시고 큰 소리로 웃기도 하셨던 분이 중환자실에서 꺼져가는 의식의 끈을 붙잡고 저희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빠 정신 좀 차리세요. 아니죠. 아니잖아요. 저 두고 가실 거 아니죠. 남편의 외침에 시아버지가 남편의 등을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승규야, 내 아들 승규야. 고맙다. 아빠 아들로 살아줘서. 하정아, 승규랑 둘이 행복하게 살아라. 두 사람 잘 살 거야. 그리고 승규야, 네 엄마 용서해줘라. 시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고 남편은 꺼이꺼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의식을 잃어가는 시아버지의 귀에 대고 계속 사랑한다는 말을 했죠.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 결국 시아버지는 끝까지 붙잡고 있던 생명의 끈을 놓고 마셨습니다. 저도 남편도 미친 듯이 눈물만 흘렸어요. 그 와중에 시어머니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또 매몰차게 말을 했습니다. 난 할 만큼 다 한 것 같으니까 이제 내 자리로 돌아가마. 승규 너도 가족 생겼겠다. 아버지 장례 잘 치러드리고. 난 지금 같이 사는 남편이 있어서 장례까지 치르는 건 좀 그렇네. 시어머니의 말에 분노에 찬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네, 그러시겠죠. 제 결혼식은 어떻게 오셨대요? 그야 네 아빠가 하도 부탁을 하니까. 아무튼 난 간다. 잘 살아라. 뭔가 홀가분한 사람처럼 시어머니는 그 말만 남기고 떠나버렸습니다. 시아버지의 유언대로 시어머니를 용서할 틈도 없이
시어머니는 또 남편을 두고 떠나버린 것이었어요. 그런 남편이 애처로워 보여서 저는 말없이 남편을 토닥여줬습니다. 정말 예상치도 못하게 남편과 저는 결혼식을 올린 다음 날 시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르게 됐어요. 저희 결혼식에 오셨던 분들이 조문객으로 오셔서 저와 남편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많이 당황하셨고요. 그렇게 슬픔 속에서 장례를 마친 후에 저희는 다시 새로운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시아버지가 혼자 사시던 집을 정리하고 정리할 게 많아서 휴가를 얻어서 시아버지 댁에 다녀온다고 했죠. 아버지 혼자 사시던 집 정리 좀 하고 이것저것 정리하고 올게. 나도 같이 가야 하는데. 아니야. 나 혼자 가서 아버지한테 인사도 더 나누고 그러고 올게. 그래, 잘 다녀와, 승규 씨. 저도 같이 가고 싶었는데 한창 입시 기간이라서 학원에 아이들을 가르치러 가야만 했습니다. 남편은 4박 5일 동안 시아버지 댁에 머물면서 유품을 정리하고 집도 내놨다고 했어요. 그런데 5일 만에 돌아온 남편의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 짧은 며칠 동안 한 끼도 안 먹었는지 살이 빠져서 볼이 움푹 패여 있고 수염도 자르지 않아서 얼굴이 엉망이었어요. 승규 씨, 여보, 얼굴이 왜 그래? 밥 한 끼도 안 먹었어? 잘 챙겨 먹으라고 했잖아. 이게 뭐야? 내가 금방 죽 써줄게. 꿀물이라도 좀 마시고 있어. 제 말에 남편은 저를 품에 안더니 말없이 엉엉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돌아가신 시아버지 댁에서 못 볼 꼴이라도 본 건가 싶어서 걱정이 됐죠. 정말 왜 그래? 아버님 댁에서 무슨 일 있었어? 아니야, 정아. 다 지난 일인데 뭐. 그냥 덮어두고 살래. 아빠가 불쌍해서 그래서 그래. 오늘 마지막으로 올게. 남편이 그렇게 말하고 다시 서럽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울고 싶을 땐 울어야지. 난 괜찮아. 승규 씨 옆에서 언제나 지켜줄게. 그날 남편에게 죽을 써주고 남편은 몇 숟가락을 먹더니 피곤했는지 골아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는 제 앞에서 눈물을 보이지 않았어요. 다시 씩씩하게 생활을 했고 얼마 후에 남편은 유통업 쪽으로 사업을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유통업과 관련한 대기업에서 일을 했고 이제는 자기 사업을 해도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이 섰다고 했거든요. 나 신중하게 결정한 거야. 당신 내 성격 알지? 아버지가 나한테 남긴 재산 조금이랑 내가 모아둔 돈에서 시작할 수 있어. 가능성이 있으니까 도전하는 거야. 나 믿어줘, 하정아. 남편의 말에 저는 조금 고민을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자신의 계획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엑셀 파일로 정리해서 저한테 보고서처럼 보여주며 일일이 설명을 해줬습니다. 자, 봐. 내가 앞으로 짧게 5년 동안의 계획을 정리해봤어. 사업이 하고 싶으면 자기가 독단적으로 진행해도 될 일이지만 남편은 꼭 저의 동의를 얻고 싶다고 했습니다. 남편의 진심과 사업을 하고자 하는 열정이 느껴져서 저는 남편을 돕겠다고 하고 사업을 시작했어요. 신중할 때는 신중하고 결단력이 필요할 때는 빠르게 결정하는 사람이라서 사업도 원하던 대로 차곡차곡 잘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흑자로 전환되면서 인터넷 신문이나 잡지 등의 매체에서 인터뷰도 하게 됐죠. 젊은 나이에 사업에 도전해서 성공한 CEO라는 타이틀을 내건 기사들이었습니다. 남편의 권유로 저도 제가 하던 일의 수를 조금 줄이고 남편 옆에서 일을 도왔어요. 그러다가 첫째 아들을 낳고 저는 피아노 강사 일을 완전히 그만두고 육아를 맡아서 했습니다. 남편도 물론 아이를 잘 돌봐줬고요. 첫째는 아빠를 쏙 빼닮았어요. 어쩜 이렇게 당신이랑 똑같이 생겼냐? 그러게 말이야. 우리 아들 아빠 닮아서 잘생겼지? 참나. 나도 나 닮은 예쁜 딸 하나 낳아야겠다. 그러자. 둘째 얼른 가질까? 아, 뭐야. 징그러워. 그렇게 첫째를 낳고 2년 뒤에 저는 남편과 둘이서 원하던 대로 저를 빼닮은 딸을 출산했습니다. 남편의 사업은 나날이 번창했고
아이들도 무럭무럭 건강하게 자라줬어요. 무엇 하나 어려운 일 없이 하루하루 행복한 나날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아이들이 조금 크고 난 이후에는 하루에 5시간씩 어린이집에 맡겨두고 저도 남편 일을 도우러 갔습니다. 제가 독일에서 유학을 해서 독일어를 할 줄 알아서 그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날도 남편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그게 지금으로부터 2년 전 일입니다. 한창 코로나 때문에 저희 사업도 조금 주춤하고 힘들 시기였어요. 모르는 번호라서 받을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한참이 지난 후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왜 이리 전화를 늦게 받아? 목소리만 들어도 누군 줄 알겠더라고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로 연락이 끊기고 본인이 같이 사는 남편에게 돌아갔던 시어머니였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그런데 무슨 일이세요? 별건 아니고 그냥 생각나서 전화했어. 번호 안 바뀌었네? 나 퓨전 식당 하는데 한번 놀러와. 너희 사는 데서 1시간이면 오니까. 주소 찍어줄게. 시어머니는 그렇게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하곤 전화를 끊은 후에 문자를 보냈습니다. 주소를 확인하니 정말 저희가 사는 곳에서 차로 40분이면 가는 가까운 곳이더라고요. 검색을 해봤더니 인테리어가 어마어마하게 화려한 곳이었고 생긴 지는 7년이 넘은 것 같았습니다. 저희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바로 그 가게를 장만한 것 같더라고요. 리뷰를 훑어보니 사장님 내외가 친절하시다는 리뷰들이 많았어요. 맛에 대한 평가는 잘 없었어요. 리뷰야 돈 주고 알바를 써서 할 수도 있는 노릇이니 고지곳대로 믿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혼자서 그 사실을 확인한 후에 남편에게 알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에 대해 안 좋은 기억만 가지고 있는 남편에게 시어머니가 식당을 하고 있으니 같이 가자는 말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저희 회사는 급한 불을 끄고 점점 코로나 전처럼 안정화 단계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 기일이 다가와서 제사 준비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또 시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다짜고짜 버럭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야, 너 내 말이 말 같지 않아? 네?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오라고 주소까지 찍어줬잖아. 그게 지금 언젠데? 나 무시하니? 그게 아니고요. 승규 씨가 어머님 만나는 거 싫어할 것 같아서. 싫긴 왜 싫어? 너희 시아버지 다음 주에 기일이지? 내가 제사 지내러 갈 테니까 그런 줄 알아라. 승규한테도 말해놔. 그 인간이 좋아하던 음식 제사상에 차려줘야 할 거 아니야. 너희 지금 사는 집 주소 찍어놔라. 다음 주에 보자.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고 언제 왔는지 남편이 제 옆에서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누구야? 설마 그 여자야? 응. 어머님이 다음 주 아버님 기일에 제사 지내러 오신다네? 뭐라고? 염치가 없어도 유분수지. 나 참. 그래, 오라 그래. 와서 무슨 소리 하는지 드러나 보자. 그리고 우리 애들은 그 여자 보여주기 싫으니까 장모님 댁에 맡기고. 남편은 여전히 시어머니 이야기에 몸서리를 치며 정색을 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유언으로 어머니를 용서하라고 했지만 그 유언마저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상처가 깊나 보다 생각했어요.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는 줄은 그때 저는 미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돌아가신 시아버지 제삿날이 됐어요. 그날은 남편 말대로 저희 애들 둘을 친정에 맡겼습니다. 애들이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를 좋아해서 자주 갔던 터라 친정에 가는 걸 좋아했죠. 아이들을 맡겨두고 남편과 저는 제사를 지낼 장을 봤습니다. 시아버지께서 간장게장을 좋아하셨다고 해서 매년 제사 때마다 간장게장을 올렸거든요. 간장게장은 미리 재워뒀었고 저는 전과 국을 할 재료들을 사서 집으로 갔어요. 그렇게 한참 요리를 다 하고 제사 준비를 마칠 때까지 온다던 시어머니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럴 줄 알았어. 뭐? 아버지가 좋아하던 음식을 해? 웃기고 있네. 하정아,
그냥 우리끼리. 남편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던 중에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인터폰을 보니 더 인상이 고약해진 시어머니가 얼굴을 들이밀고 있더라고요. 어쩐지 그 모습이 소름 끼칠 정도였습니다. 여보, 어머니 왔어. 치, 오긴 왔네. 도대체 무슨 소리 하려고 온 건지 원. 내가 열어줄게. 그리고 남편이 현관문을 열어줬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을 보고 전과는 다르게 살갑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 모습에 저도 남편도 적잖이 놀랐습니다. 어머, 우리 아들이 문을 열어줬네. 잘 지냈지? 얼굴 좋아졌네. 우리 며느리도 잘 지냈지? 내가 일찍 오려고 했는데 급하게 일이 생겨서. 이거 너희 시아버지가 좋아하던 메밀 배추전이야. 아직 따끈따끈하니까 제사상에 올리자.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했고 남편은 옆에서 아버지가 언제 메밀 배추전을 좋아했다고 하면서 궁시렁거렸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와 함께 시아버지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가 눈을 감으시던 순간에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장례식장에서도 본인 남편에게 간다며 매몰차게 가버렸던 양반이 통곡을 하면서 주절대더라고요. 아이고 여보, 내가 미안했어. 내가 당신한테 미안해서 마지막에 그렇게 잘해주려고 했는데 나만 살겠다고 아들까지 버리고 도망가서 정말 미안해 여보. 시어머니의 눈물을 보고도 남편은 담담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마침내 속내를 드러내며 남편과 제 손을 붙잡고 말을 이어갔죠. 애미야, 그리고 승규야, 나 정말 곧 죽을 것 같다. 그 말에 놀라서 제가 물었습니다.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요즘 코로나가 야단이잖아. 난 그것도 모르고 식당 2호점 냈는데 본점도 2호점도 쫄딱 망해서 지금 빚더미에 앉았어. 식당 다 정리하고 갚을 거 다 갚아도 3억이 모자라. 정말 죽을 맛이다. 시어머니의 검은 속내를 알게 된 남편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쇼하러 오셨구나. 남편의 말에 흠칫 놀란 시어머니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듯이 계속 눈물 연기를 하며 말을 이어갔어요. 승규야, 네가 나한테 가지고 있는 억하심정 다 알고 있어. 그래도 엄마 좀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너희 아빠도 유언으로 엄마 용서하라고 했잖아. 아무리 그래도 너랑 나랑은 피로 얽힌 인연이야. 가족인데 힘들 때 서로 도와야지. 그래야 되지 않겠니? 시어머니의 말에 남편이 갑자기 헐크처럼 돌변해서 소리를 쳤습니다. 가족? 당신 입에서 그런 말이 어떻게 나와? 가족? 필요할 때만 썼다 버리는 게 당신한테는 가족이야? 아니 승규야, 아무리 그래도 엄마한테 너 대체 왜 그러니? 엄마 이제 늙고 힘도 없는. 당신 아무 소리 말고 딱 기다려. 그리고 남편은 쿵쿵 소리를 내며 방으로 들어가서 낡은 통장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통장을 보자마자 시어머니, 아니 그 여자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화들짝 놀라서 들고 있던 커피잔도 떨어뜨리고 허둥지둥 대더라고요. 그런 그 여자 눈앞에 남편이 통장을 들이밀며 말했습니다. 딱 보니까 알겠지? 당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이걸 보고도 모른 척하지는 못할 거야. 봐, 당신이 돌아가신 아빠 통장에서 빼돌린 돈이 얼만지 보라고! 그 여자는 남편이 건네주는 통장을 볼 생각도 하지 않으며 변명만 늘어놨습니다. 승규야, 네가 오해하는가 본데 네 아빠 고맙다고 나한테 보낸 돈이야. 그거 내가 억지로 가지고 간 거 아니다? 고맙다고 보낸 돈? 이 통장 아버지가 나 결혼할 때 주려고 적금 들었던 통장이야. 적금 통장 이름도 승규 결혼자금으로 되어 있다고. 그리고 당신이 하루에 한 번씩 계좌 이체할 때 그 시기에 우리 아버지 항암 주사 맞고 정신없던 날들이었어. 어디서 끝까지 거짓말을 쳐? 당신이 인간이야? 아빠 아프다는 거 알고 나서 돈 뜯어내려고 접근한 거지?
이 악마 같은 여자야! 당신은 내 엄마 아니야. 예전에도 아니었고 지금도 앞으로도 절대 아니야. 3억? 웃기고 있네. 남편의 윽박에 당황했는지 저에게 매달리며 말하더라고요. 어머머, 승규 얘가 왜 이러니? 정말 오해야, 승규야. 저에게 매달린 여자를 떼어내며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그만하라고! 당신 이거 도둑질이야. 알아? 우리 아빠랑 당신이랑 법적으로 아무 관계도 아니잖아. 근데 아빠 돈을 불법 편취한 거 이거 내가 고소할까? 하정아, 112에 전화해. 여기 도둑놈 있다고 잡아가라고 당장 전화해. 남편이 흥분해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자 그 여자가 갑자기 바닥에 납작 엎드려서 빌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안 돼. 경찰은 안 돼. 미안하다, 미안해. 한 번만 도와주면 앞으로는... 끝까지 뻔뻔하게 나오네. 다른 날도 아니고 아버지 기일에 찾아와서 뭐가 어쩌고 어째? 당신 이렇게 나오면 내가 직접 경찰서에 전화할게. 그러면서 남편이 휴대폰을 들자 그 여자가 남편의 휴대폰을 바깥으로 내던져 버렸습니다. 정말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그리고는 저와 남편 앞에서 무릎을 꿇은 채로 잘못했다며 용서해달라고 했습니다. 미안하다 얘들아. 정말 미안해. 내가 솔직하게 말할게. 사실 지금 같이 사는 남편이 도박을 해. 그래서 내가 정말 죽기 일보 직전이라서 그래서 그 돈 몰래 빼돌렸다. 그리고 그 돈 허투루 쓰지 않으려고 인테리어도 화려하게 하고 퓨전 식당을 차렸는데 이렇게 망할 줄 누가 알았겠니? 나 한 번만 용서해줘. 그 여자의 말에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용서? 난 당신 죽을 때까지 죽어서도 용서 못해. 민사, 형사 다 고소할 거야. 어디 한번 인생 바닥까지 내려가봐. 돌아가신 아버지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얼마나 철판을 깔아야지 나한테 찾아와서 돈을 요구할 수 있어? 당신 정말 인간이야? 고소만은 안 된다. 나 진짜 갚을 돈도 없고 징역 살아야 돼. 지금 안 그래도 사채까지 져서 죽을 맛인데 내가 어떻게 해야겠니? 악어의 눈물을 짜내며 말하는 그 여자에게 남편이 각서를 요구했습니다. 아버지 통장에서 당신 멋대로 가져간 돈 2억! 이거 10년 내로 갚아. 각서 쓰고 공증 받아. 그럼 내가 오늘 일은 잊어줄게. 남편의 말에 그 여자가 알겠다고 했고 각서를 쓴 후에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하더니 떠났습니다. 그 여자가 가고 난 뒤 남편도 저도 온몸에 힘이 탁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 멍하니 있다가 멍한 표정의 남편을 보고 저도 모르게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여보, 승기씨, 나한테 진작 말하지. 혼자 그렇게 끙끙 앓고 있었어.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했어. 제 말에 남편도 목 놓아 울었습니다. 난 괜찮아. 하정아, 근데 돌아가신 아버지가 너무 불쌍해. 끝까지 저 악마 같은 여자를 믿고 나한테 용서해 주라고까지 말씀하셨으니 하늘에서 저 여자 실체를 알고 얼마나 속상하셨겠어. 남편은 그렇게 말을 하더니 시아버지 영정사진을 끌어안고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저는 괜찮으니까 아버지도 노여워 마시고 거기서 행복하게 잘 지내고 계세요. 나중에 만나면 제가 못다한 효도 다 해드릴게요. 그리고 그 여자는 각서에 쓰인 대로 매달 10일에 100만 원씩 돈을 넣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6달을 채우지 못하고 끊겨버렸습니다. 끊긴 걸 알았지만 남편도 저도 그 돈이 들어오건 말건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들어온 돈들은 남편과 제가 가지고 있던 돈을 모아서 한부모 가정에 기부를 했습니다. 그 여자와 연락이 끊긴 지 몇 년이 지났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생사도 모르겠네요. 저희는 그 여자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지 않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제 남편과 돌아가신 시아버지에게 뿌리 깊은 상처를 남긴 그 여자가 어딘가에서 이 사연을 듣고 있다면
한 말씀 드리고 싶네요. 그럼 한때 시어머니였던 그 여자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당신 듣고 있어? 혹여나 이 사연 듣고 우리한테 또 연락할 생각을 하지는 않겠지? 일말의 양심이라도 남아있다면 그러지 않을 거라 믿어요. 어디서 뭐하며 사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당신한테 아무 관심도 없고 남은 일생 지은 죄값 치르며 살길 바랄게요. 이렇게 저희가 겪었던 일들을 적고 나니 속이 좀 후련해지네요. 남편도 제가 보낸 사연을 듣고 마음에 조금이나마 남아있는 짐을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그 악마 같은 여자 덕분에 남편은 이를 갈며 사업을 하기로 결심했고 그 사업이 잘 돼서 지금까지 무난하게 유지되고 있으니 전화위복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저는 앞으로도 두 아이의 엄마로서 한 남자의 아내로서 성실하고 행복한 가정 꾸리며 잘 지내겠습니다. 저희 가족뿐만 아니라 어려운 이웃에게도 행복을 나누는 사람들이 되려고 해요. 누구처럼 피도 눈물도 없이 자기 자식 버리는 짓은 절대 하지 않을 거예요. 아니, 못하죠. 인간이라면, 엄마라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생각만 해도 몸서리가 쳐지네요. 아무튼 여러분, 저희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생하셨고 감사해요. 어떤 분들에게는 저희의 사연이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추운 겨울인데 건강 조심하시고 며칠 남지 않은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이만 저는 물러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